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 소식과 함께 이재명 정부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한반도 정세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는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 선경석 씨를 모시고 최근 북한 방문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고요. 이 작년까지 6.15 유럽위원회 상임 대표를 맡아서 5년간 진행을 해왔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운동단체는 아니지만은 파독 근로자들 독일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단체의 그 대표를 맡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네. 방문하셨고 또 며칠 동안 머무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10월 중순을 중심으로 한 2주간 있다가 왔습니다. 주로 이제 평양하고 제가 이제 몇 군데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만 어디라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평양을 이시로 주위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북한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독일에 네. 거주하는 동포가 방북하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가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제가 이제 6년 동안 코로나 기간 이후부터서 6년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금년 1월까지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방문은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여행이라든가 방문은.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금년 초에 그쪽에 결정이 될 것이다. 해외 동포들이 어떻게 방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6.15를 진행해 오면서도 문화 교류 이러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뭐 홍보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이래서 제가 25년 전에도 그런 문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해서 그러한 해외 동포들이 그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거 문화를 교류하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해서 이 두 가지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한 문화 교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포들 그 방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이 그냥 금년 봄에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선은 해외 동포 경우 현지 살고 있는 애국 국적자, 그러니까 독일 동포면 독일 국적자, 베트남이면 베트남 국적자에 한해서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선은. 그 다음에 미국 국적자는 미국 국적자라도 미국 정부가 자체가 수독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국 국적인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그것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그 사람들이 그쪽에 조선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일은 일절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하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서 그렇게 해왔어요.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란다. 예. 그렇게 해서 공포들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 국적자라도 이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지금 받아주지는 않은데 그러나 비행기는 계속 뜨고 있어요. 북경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중국의 조선족 동포라든가 중국인들 소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양을 하고 그 조선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2주간 있는 동안에 나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 주로 체육 문화 부분의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데 참가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영화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니까는 그 많이 외국의 그 감독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왕래는. 예. 그러면은 해외 동포, 해외 국적자는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미국처럼 금지를 시키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능은 음,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카나다 같은 경우는 카나다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건 100% 거의 가능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몇 군데를 지금 다녀오셨다고 네.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예. 어느 도시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 건가요? 예, 이번에 그 경우는 굳이 날짜도 입국 날짜, 출국 날짜, 뭐 어느 지역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준 것이 그쪽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이런 상황 처리하는 거 이런 걸 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전체 예. 혹시 여행 경비는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좀 알아야 되죠. 이제 누가 가더라도. 전에하고 조금 다르고 지금은 거의 이제 호텔에 다 체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이 가서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난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 오른 것 같은데 제일 호텔 명칭을 가지고 제일 싼 경우가 한 70불 하루에 음, 조식 포함 음, 아침 포함 70불 근데 이제 70불 붙어서 80불 90불 이제 호텔마다 다르고 음, 어, 그렇게 해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근데 차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이제 그 교통 문제가 있는데 거의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일주일이고 뭐 이주고 가더라도 일이 있으니까 가니까 그냥 호텔에 있을 수만 없으니까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차량 운송비도 50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숙박비 70불 이상, 하루에 교통 차량 대여비가 50불 이상, 그리고 이제 아침은 호텔에서 먹지만 점심, 저녁은 밖에서 사 먹고, 물론 호텔 내에 식당에서 사 먹고, 그래서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나가면 이제 그 시내 같은 데 식당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재미고. 그래도 한 사람당 한 끼에 뭐 한 15달러 정도 좋은 곳은 뭐 더 이상. 어.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점심을 먹을 경우는 운전수도 같이 가야죠. 안내원도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하루에 그런 게 두 끼 먹으면서 40불에서 60불, 70불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160에서 180불 정도 비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아까 교통비라는 것은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뭐 판문점을 간다, 원산을 간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음, 안내해 주는 것, 입장료,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하루에 50. 그러면 안내원은 이제 따로 돈을 내고 그렇지는 않아요. 안내원이 있어서 안내원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 비용이 결코 만만치는 않고 하루에 한 180불 정도, 음, 160에서 180, 이 정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제 항공료는 또 개인이 또 따로 해야 되고. 그 네, 항공료도 비싸요. 네. 북경에서 평양도 550달러 이상. 유로로 550유로였었는데 그걸 따지면 한 음, 600달러.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비용은 다 US 예, 미화 US 달러로. 기준이에요. 어, 네. 예, US 달러로. 예.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이 첫 방문이 아니신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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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면 그 전하고 이번에 가셨을 때 하고 예, 혹시 눈에 띄는 그 달라진 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예.
예. 우선 아까 그 문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은 어, 보통 가면은 이제 그 주민들하고 대화라는 것이 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무슨 박물관 인데 방문했을 때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정도. 그리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하고 대화는 인사 한마디 정도로 음, 끝나고 이제 어디 그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는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안부 전화 안부 얘기하고 이런 정도 더 깊은 얘기는 서로 삼가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변화 상황 제가 그 조선 방문은 엄청 많이 했어요. 89년도에 내가 처음으로 갔어요. 89년도. 그러니까 지금 35년, 36년인데 그 이후로 거의 매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그쪽의 변화 과정은 그때부터서라든가 사진도 자료도 남아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 조선님하고 대화 과정에서는 지난 6년 이후에 조선이 어떻게 변화가 됐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저도 놀랐어요. 음, 6년 만에.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고 대화를 하고 했었지만은 이번에 가서 놀랐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찼다. 음, 그러니까는 어딘가 다 바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환경이라는 것이 교통 환경. 그러니까 자가용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600km, 400km 되는 저 북쪽에 압록강, 두만강 쪽, 이런 데 쪽에 차량들도 평양으로 많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차량도 많아졌고, 외국의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전에는 일반 승용차도 그렇고 고속도로를 다녀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많이 없어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된 물량을 그 자기 지역에서 먼저 먹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디 한국 같으면 용산시장이라든가 어디 그 도매사장에다가 가격 좋을 때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빨리빨리 다녀야 되지만은 그곳은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생산된 물건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소모를 하는 거예요. 굳이 어디 갖다 팔아야 되고 뭐 할 정보를 막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어디가 비싸고 이럴 이유가 없으니까 차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이 물건을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는 주변에 제일 빨리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군용 차량. 음,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옛날에 남쪽에서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이 있으면 군인이 먼저 가져간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내가 가서 이번에 굉장히 내가 오래전 다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전에 그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첫째 일할 수 있고 사람들 활동적이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다. 나름대로의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이 다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 환경이 엄청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평양 시내도 변화가 돼 있는데 평양 시내는 기존의 시내는 시내인데 시내에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나무로 뭐 형성이 됐다든가 이런 공원은 아니지만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약간의 예가 이런 데가 단지별로 그 만들어서 개발을 해갖고 아파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음,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전부터서 시작한 그 사람들의 정책이 있어요. 개발 정책이. 그런데 지난 12월 달에 끝나서 입주를 했는데 화성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5만 명이 입주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다시 강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또 5만 세대 입주 그 주택을 건설하고 그러는데 평양의 변화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 기존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지난번에 사진으로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평양 거리는 차가 다니는 2차선 양쪽 4차선
그 다음에 도로 가에는 약 한 1m 정도, 1m 50 정도 그 가로수를 집어넣고 밑에는 잔디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1m 정도를 자전거가 가는 길을만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이 가는 길을 1m 50 정도 이렇게 해서 양쪽, 도로 양쪽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놨고, 이 정책은 한 4, 50년 전부터서 그렇게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 나무가 4, 50년 되는 나무. 이렇게 변화를, 사람들이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 변화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들은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에는 아파트 형식으로 조금씩 나갔는데, 이제는 단지를 만들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한국의 그 경남 지역을 새로 개발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님도 기억하실 게 그쪽이 2년 전부터서 그러니까 24년도 그 전까지 준비를 하고 코로나 2년간을 막아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24년부터서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24년부터서 진행이 되어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선에 약 200개 시군이 있다고요. 200개 시군. 우리나라도 남쪽도 뭐 한국도 거기는 이제 그 남쪽 남조선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해버립니다. 한국에 뭐 시도 있고 군도 있듯이 거기도 200개가 있어요. 200개가 있는데 1년에 20개 시군을 완전히 개조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첫째 그 주택을 반서양식 집을 짓더라고요. 옛날에는 전부 시골을 스미었다가 기와집을 지었는데 1층짜리. 음, 지금은 완전히 그걸 바꿔서 그 서양식으로 해갖고 지붕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창문이 떨어지고 이렇게 삼각형 비싼 지붕 위에는 그렇게 만들고 창문이 밖으로 나오게끔 이게 서양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골을 전부 다 그렇게 지금 개조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 1년에 20이라는 것이 20개 시군을 개발을 완전히 하는데 그 동네가 이제 기존에 학교도 있으면 학교도 바꿔야 되고 병원도 그다음에 성공업지구를 매 시군마다 하나씩 만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하게끔. 근데 독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독일에도 시 단위로 군 단위로 그 구역 단위로 그 인두스트리트 아일레트인가 하는 그 공업 지역을 전부 다 따로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산된 특수한 것들을 가공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제 시에 이제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특산품이 다른 지역에 필요한 곳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류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20개 시군을 24년도에 끝낸 거예요. 작년. 그다음에 작년에 20개 시군을 끝내고 올해 또 다시 20개 시군으로. 그래서 10년간이 10년 후면은 200개 시군이 완전히 현대화가 되어버린다. 이 정책이 철저하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전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것이 그 평양 시내라든가 다른 조그마한 소도시 같은 데도 핸드폰 수리하는 곳, 전기 뭐 수리하는 곳, 무슨 전자제품 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원자재는 어디서 나온가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 건축 이런 것은 거의 99% 이제 그 조선에서 북한에서 전부 생산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업적으로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전기가 필요로 많이 하는데 전기가 굉장히 지금 자기네들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생산을 어, 전기로 해야 될 이 부분을 지금도 석탄으로 그래서 석탄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전기 부족한 것을 석탄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자기네들 그 속도가 그만큼 나진 않다. 전기로 했을 때 생산하는 것하고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골도 지금 그렇게 변화 발전이 되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조그마한 농장이라든가 채소, 뭐 화원, 꽃 같은 키우는데도 전부 다
전기로 해갖고 공기도 적당히 해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물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그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이용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지난 6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왔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묻고 싶었던 것들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1년에 20개 시군을 완전히 개조를 하려면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에, 이 인력이 지금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4연대라고 하는데 이 연대가 20개 군을 나눠 가지고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빠져 그 많은 군인들이 시군에 20개 시군에 가서 도로도 내야 될 거고 집도 터도 따듬어야 될 거고 뭐 원자재도 싣고 와야 될 거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라니까 군인들이 수많은데 군인들이 다 하는데 군인들이 지금 전선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2017년 11월 30일 날 핵을 완성을 하고 자기네들은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이제 일반 군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군대는 기술적으로 기술들이 일반 사회보다 더 좋은 거죠. 전기 기술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아니고 그 옛날에 보초를 세야 했을 때 이제는 보초를 안 써도 되는데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군인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20개 시군을 1년에 전부 다듬어내고 물론 다음 해까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그렇게 해 나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간다. 그래서 그쪽의 상황이 엄청 변화를 했고 한마디로 자기네들은 그동안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수입을 좀 해와갖고 부족한 것들은 이렇게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자기네들도 한 2년간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준비를 다 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입을 좀 해와야 된 것들도 자기 생산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또 원자재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잘 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변해왔던 거죠. 와, 예,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현대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인력적인 문제도 없고,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추가적으로 제가 그냥 궁금한 부분은, 거기서 그 어린이들은 많이 좀 보실 수 있으셨나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이제 그 우리 말하는 유치원들이 유치원. 그러니까 역시 거기도 애들이 제일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애들은. 음, 애들은 중요하게 다루고 시설도 뭐 노인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애들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시설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카톡방에다도 올렸는데 예를 들어 창강 유치원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애들을 중히 여기기도 하지만은 애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활성화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한에 방문을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나 더 많이들 음, 아직은 하신 예,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때와 지금하고 변화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예, 주세요. 예. 하여튼 아까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화가 엄청난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말하면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제가 매년 다녔었는데 매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만큼 변화가 왔고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음, 제가 봤어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내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문이 이제 열리고 이렇게 하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잘 할 수가 왕래가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 우리 민족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함께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것들인데 제가 본 것은 우리 동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민족 통일하자. 우리끼리 왔다 갔다 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뭐 우리끼리.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딱 망각을 한 거예요. 휴전 상태에서 지난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든 이후에 그다음에 동그라퍼가 소련이 무너지고 해체가 되고 이후에 북쪽도 남쪽과의 관계를 좀 잘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는 소련이 무너지기 이전까지 동북라파들이 경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해왔던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남쪽하고 관계가 좋다면은 좀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남쪽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제일 어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살기 어렵죠. 소련도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북쪽도 역시 혼자 스스로 나가서 일어서야 되는데 이 기간에 70, 95년, 6년, 3년 동안을 장마졌죠. 가뭄 들었죠. 이 어려울 때 내가 볼 때는 혹시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았으면 하고 그동안에 지난 30년 동안 북쪽은 남쪽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왕래를 하면서 행사도 하고 평화 이런 것들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를 이후에는 더군다나 남쪽에 왔다가 북쪽에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쪽이 바랬던 것은 종전을 원하는 거예요. 종전을 해야 되는데 종전의 키는 미국이 갖고 있는데 이걸 둘이 당사자끼리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이 그 중간 역할을 했으면 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우리 민족 간의 그 가까운 것을 많이 이렇게 해왔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6.15를 하면서 미국과 북쪽 간의 관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미국을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종전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운동권 사람들도 그렇고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좋아가지고 현재 그 종전 휴전 상태인 것은 생각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거기다가 이제 북쪽은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미국하고 소위 말해서 미국이 한 대 때리면 자기네들도 한 대 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제가 그 지난 40 몇 년 동안을 관계를 그 사람들하고 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중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중국 싫어해요. 지금도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중국. 미국보다 더 싫어해요. 그러나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이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어. 음, 지난 기간에. 중국은 뭐냐면 북한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 가지고 자기 속으로 들어라 이거예요. 남쪽 미국 말 잘 듣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북쪽은 여태까지 미국 말, 중국 말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굉장히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지금 서로 교류하고 좋게 지내자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근본적인 것은 휴전을 종전시키고 미국과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침묵을 가져야 된다. 지금까지 해보니까 남쪽 사람들은 하는 것 같이 했지만은 결정적인 이 북미 간의 문제를 안 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은 22년 12월 달인가 될 거예요. 완전히 남쪽은 남쪽대로 살고 북쪽은 북쪽대로 살고
그러지 서로 무슨 민족이다 뭐이다 하면서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설사 지금 그동안에 몇 번 남북 간에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와서 서명도 하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해놓고 나서는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해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5년 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을 4년 동안 방북하지 않고 국족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임기 한 몇 개월, 6개월, 7개월 남겨놓고 가서 서명하고 내려왔죠.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뭐, 그 5일 경기장에서 10만 명 평양 시민 앞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와갖고는 아무것도 안 해버렸죠. 그런데다가 이제 저쪽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안보에 대해서. 이러니까 딱 결정을 해요. 헌법에다가 그걸 삽입시킨 거예요. 북은 북이고 남은 남이고 이제 한국이라 그러자. 그렇게 살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주적으로 살자. 자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 얘기를 해봐야 8번 되지 않는자. 그러니까 지금 매일 한미 군사 훈련이라는 것이 왜 훈련을 하는 거냐 이거지. 냉철하게 따지면은 평양을 어떻게 했든지 언젠가는 이번 베네수엘라 같이 습격을 하려고 하는 훈련이지. 굳이 한미가 여기서 남쪽에서 지금 미군이 2만 8천 명이 와 있고 모든 무기가 중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한국의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이 상태에서 뭐하러 훈련을 하느냐. 언젠가는 평양을 흡수하겠다는 이런 것인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무기를 또 계속 사들인 거예요. 매년.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들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 통일 문제 얘기하자. 평화롭게 하자. 이건 말이 안 맞잖아. 그럴 바에는 북쪽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남쪽은 남쪽에서 살고 북쪽은 북쪽에서 살자. 그럼 우리가 한자 해야 할 일은 우리 동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되면은 북을 방문하고 또 북쪽의 사람들이 이쪽에 나와서 해외동포를 알고 밖을 보게끔 이 교류를 우리 해외동포들은 해야 된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북쪽의 예술단들을 2001년도에는 2주간 예술단 10명을 초대해가지고 독일의 4개 도시를 순회 공연을 했어요. 동포들을 상대로. 그리고 2006년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그 북쪽에는 여자 축구를 잘해요. 축구가 아주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유럽의 여자 축구 협회에서는 북쪽의 축구단들을 초대를 해갖고 여기서 친선 경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그 외에 다른 것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협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가서 보고 여행을 가서 보고 이렇게 이런 것을 쭉 해왔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외 동포들이 해야 할 일은 남북 교류를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북쪽에도 마음을 돌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남쪽 한국에서도 어떠한 길을 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우리 동포들 좀 보자. 이 첫째는 종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평화 협정 이렇게 하고 좋으면 이제 수교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자주적이 된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전시 작전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요.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라는 거. 한국에 돈은 좀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지 않냐. 그 작전 권력은 미국이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자주권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자주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주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북미, 조미 간의 평화협정을 꼭 해야 된다. 이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동포들한테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운동이라는 건 남북 교류를 해서는 북과 해외 간의 남북 교류를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방향에서 정치를 떠나서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국내인 동포들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조금 더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장벽이 되는 것이 뭐냐. 휴전 상태. 아, 이거 풀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고 해서 풀고 그다음에 미국과 조선 간의 평화협정 그리고 난 다음에 자주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북이 마다할 리가 없다.
조선이. 저는 그렇게 동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네, 오늘 이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같은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외 동포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일은 작은 민간 외교의 역할이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